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지역 얘기인가요? 오늘도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전 세계 이슈들은 곳곳. 많습니다. 네네. 뭐 뉴욕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한 달치 비가 다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네. 났다더라. 유럽에서는 가을 폭염이어가지고 이렇게 더운 가을은 처음이다. 뭐 이런 소식들이 되게 많은데 예. 이 중에서 이제 기후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제도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달이 바뀌었잖아요. 10월이잖아요. 네, 10월. 예, 10월 달이 바뀌면서 시작되는 제도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수출하려면 모든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시오. 이달부터 시작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철강을 비롯해서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이렇게 6개 제품군을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려면 생산 과정에 나오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분기별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는 좀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일명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라고 말씀은 좀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네. 이제 세금을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딱딱 부과한다. 붙이겠다. 네. 요거 하기 전 단계로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하면 미국도 할 거고 전 세계 그렇죠. 다 할 거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변화가 이 10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약자도 더 어렵습니다.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CBAM이라고 합니다. 미음 받침입니다, 여러분. 예, CBAM입니다. 예. 예,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념 잠깐 설명을 해올리면 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려면은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네. 이 세금이 나라마다 다른 거죠. 우리처럼 싼 나라도 예, 있고. 우리처럼 형편없이 싼 나라도 있고 유럽처럼 비싼 나라도 있으니까 네.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철강을 만드는데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비싸게 주고 내는데. 철을 만드는데 예. 니네는 탄소 배출권을 싸게 주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만큼 관세로 내라. 이거 잘못하면 보호무역인데? 예. 보호무역이에요. 나중에는 아예 물건이 국경을 넘어갈 때 이제 따박따박 세금을 매기는 탄소 네. 국경제로 같은 탄소 국경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보시면 네. 꽤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특히 경제지에서 빠짐없이 보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었나요? CBAM 이게 네. 뭐냐 뭐 이러면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잘 안 와닿고 또 탄소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일종의 딱지를 우리나라에서 탄소 딱지가 있고 유럽에서 딱지가 있는데 이제 유럽 기준으로 매겨가지고 싼 딱지네 그러면 돈 더 내 이렇게 관세 더 하는 겁니다.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네. 표면적인 배경은 이 탄소 유출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입니다. 전 지구적으로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의 속성상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탄소 규제가 세요.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유럽이 아니라 탄소 규제가 약한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겠구나. 공장을 해서. 네. 거기는 탄소 세금 적게 내도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물건 값이 싸지는 거죠. 네. 이걸 다시 유럽에서 되판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아무리 탄소 줄이려고 규제를 해봐야 제3국으로 쏙쏙 빠져나가서 다시 물건이 들어오니까 탄소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네. 이게 바로 탄소 유출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적어도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나라의 물건마다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지구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대의 명분입니다. 이게 말은 되는데 사실. 네. 그래서 아예 이런 대의 명분을 유럽 연합의 법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유럽 의회로. 유럽 연합은 2030년 앞으로 이제
7년 남았나요? 네. 예. 203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량을 55%를 줄이겠다라는 Fit for 55 이런 기후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 의회를 통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마다 뭐 수상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더라도 유럽 연합의 정책은 계속 이렇게 55%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대륙이 되겠다. 이런 로드맵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로는 갈 수밖에 없다. 흐름은 이렇게 간다. 근데 속내는 보호무역이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생산비가 저렴한 데서 다 유럽 수준이 돼버리는 예, 건데.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산 중국이 철강도 있었구나.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어떤 생산 인프라를 갖고 있고 네.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앞으로 친환경 시장으로 기업들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럽 기업들이 안 되더라. 그렇죠. 중국이 예, 이거 어떻게 잡지?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기후를 끌어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기후를 끌어붙여서 보호무역을 한 게 IRA잖아요. 네네. 예, 인프라 억제법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럽은 이런 식의 2중 3중의 잠금 장치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탄소 국경세 만들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유럽판 IRA를 또 별도로 추진합니다. 아 이거 외에 또 네. 별도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대비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원가를 하락할 수 있는 대비가 다 돼 있는데 네. 애매모호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죠. 아 가운데서요? 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10월 1일부터 다박다박 분기별로 일단 탄소 배출량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보고서인 올해 10월부터 12월 배출량 보고를 내년 1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진짜 엄청난 일이겠네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벌금 사실은 큰 부분은 아닌데 보고만 하면 되는데 네. 이 보고를 우리 기업들이 유럽 연합 집행국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수입업자들이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아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유럽 수입업자들한테 우리 기업의 정보가 들어가는 가야 겁니다. 되는 거죠. 예, 아유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네, 탄소 방어막을 배출량을 치네. 계산을 하려면 생산 공정이라는 게 노출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가 유럽 연합의 수입업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산업 기밀인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일부는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발음 조심해야죠. CBAM 네. 대상 6개 품목에서 수출액이 한 51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철강이 한 90%예요. 아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한 10% 정도를 점합니다. 네. 그래서 철강이 가장 큰 이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2025년 말까지가 준비 기간이거든요. 네. 일단 보고만 하면 돼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때까지는 별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준비 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부터가 되면 이게 뭐 멀지도 않네요. 이때부터 2년이네 2년. 관세로 전환을 합니다. 만약 그때 가서 한국의 탄소 가격이 네. 지금 이제 유럽 연합의 탄소 가격보다 한 4분의 1 정도 싸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을 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만큼. 근데 문제는 유럽 연합의 탄소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되면 더 오르겠죠. 예, 여기는 55%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되니까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네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우리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정책이 됐기 때문에 네. 거꾸로 갈수록 싸지고 있거든요. 아 탄소 배출권이 지금요. 예. 그러면 그만큼이 관세 폭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6개 품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가장 철강 다음으로 거론되는 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제품 이것도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는 수출 거. 많이 하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학품, 폴리머 이렇게 탄소 노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인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코트라도 그렇고 무역협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동차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쌍둥이로 같이 커플로 추진되는 제도가 네. 바로 유럽판 IRA입니다. 음. 즉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국가마다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사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러니까 탄소 배출 많이 안 한 철강으로 만든 차는 보조를 네. 많이 해주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철강은 전기차라도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 이것도 역시 중국차 막으려고 한 건데 네. 프랑스가 현지 시간 20일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은 프랑스가 먼저 움직이면 따라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책이 하나의 바로미터인데 행동대장인데 네. 중국차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국은 준비가 돼 있더라. 보조금 못 받아도 우리는 싸. 할 수 있어. 우리 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네. 이 강판을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철강으로 만들까? 이 과제가 다 포스코로 가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이제? 되고 또 현대차는 현대제철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제철뿐만이 아니라 해운업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물류를 운송하는 과정도 탄소 배출량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돛담배. 이 돛담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물류에서 이동할 때 탄소를 줄여야 관세를 덜 물기 때문에 돛담배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동 안 하려면 또 다 유럽에다 지으라는 건가요? 네,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노림수는 그냥 돛담배고 뭐고 필요 없고 유럽 현자의 공장 지세요. 아주 훌륭한 명분의 네. 꼼꼼한 보호무역이네요. 네,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 빼서 네. 유럽에 지세요. 예. 이게 속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럽만 이러냐, 미국도 전 세계도 다 이렇게 갈 가고 거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보면 기후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히 탄소 절감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렇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좀 나중에 따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네. 요즘 R&D 연구 예산 삭감 삭감이 소식이 됐죠. 많이 되잖아요. 네. 탄소 감축 연구 예산이 있는데 네. 기후 변화 기금 중에서 이게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유, 많이 삭감됐네요. 네, 이런 소식이 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데 이건 따로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발음 조심해야 된다고 한 C 밤하고 가장 발음이 비슷한 노래를 잡아봤습니다. 신디 로퍼 쉬밥 추천드립니다. 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이웃집 태양광 시간입니다. 태양광에 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남자.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오늘 딱 질문을 3개만 준비했어요. Q&A 시간이잖아요, 원래. 태양광에 관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본다. 근데 이 3가지가 전부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태양광을 벗어난 얘기들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태양광이 이러다가 전 사회적 문제를 다 담을 듯한데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탄소 중립을 계속 추진하면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값이 비싸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 오를 것이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직도 그런 얘기가. 그럼요. 떠돌아요. 그럼요. 참. 탄소 중립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탄소 중립하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1대1로 퇴치시키는 이런 질문이나 의구심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부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탄소 중립이 이대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정도 네.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대기 중에 탄소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한 탄소가 남아있지 않게 온실가스가 네. 이렇게 멈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립인데 2050년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문명과 많은 생명체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급변해서
어쨌든 닥친다. 닥쳐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탄소 중립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의 방향 자체가 네. 아무리 이제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면 탄소 중립 하긴 해야 되는데 전기 요금도 조금 덜 올리면서 네. 기존의 것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쪽으로 정치적 노력, 자기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쪽으로 이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질문들이 횡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힘도 빠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게 되죠. 예, 지금 굉장히 힘이 빠진 표정이세요. 지금 내가 이 질문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런 표정이신데. 근데 저도 이 연출입니다, 질문을 연출. 받아요. 이런 질문을.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네. 활동을 했었죠. 그게 이제 목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인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온실가스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렇게 타이틀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한 60기 정도, 61기 정도가 운용을 하고 있고 삼척에 지금 2기 정도가 건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 되면 63기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 한 절반 정도를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50%, 45%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석탄화력발전소를 에서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후환경회의에서 국가기후환경 문제에도 대응을 하고 가장 가깝게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온실가스는 약간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근데 미세먼지 문제, 석탄을 태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겨울 동안에 석탄을 좀 멈춰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사회적 대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아마 그때 1,200원 정도 모든 가정이 겨울 동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그냥 겨울 동안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구책으로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쉬었던 거죠. 쉬면은 네.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이제 미세먼지 효과가 저감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각 가정이 얼마 요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때가 나온 게 1,000원대, 1,000원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절반의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3분의 1을 멈추는데 필요한 지금 당장의 요금이 1,000원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5배라는 것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아마 네. 5,000원을 5배로 뻥튀기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탄소 중립 문제를 단순히 전기요금 하나의 문제와 등치시켜서 대치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태양력, 풍력 이런 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당장 손쉽게 석탄화력이나 여기서 얻는 것보다 원자력이나 이제 비싸니까 현재 단가가 발전 단가가. 그래서 탄소 중립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전부 그렇게 재생 에너지로 하면 전기 요금 단가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이제 탄소 중립은 요금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되고 미세먼지 갖고 우리가 해마다 그 난리를 치는데 예.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 가동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절반이니까 3분의 1. 24기였으니까 그때. 네, 3분의 1을 가동하지 않는다 했을 때 가구당 전기요금이 1,000원 정도였다. 1,200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 달에 1,200원인가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달에 1,200원. 겨울 한겨울에. 사회적 그 합의를 통해서 네. 시민들도 참여해서 예. 같이 결정한 수치가 그겁니다. 그랬다고 네. 하니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가 오른다는 거는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계속 현재에 머물 거라는 전제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요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전력 믹스 구조상 그 전기 도매가라든가 이런 기준은 가스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가스 원료를 천연가스 수입해서. 원료를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개통 환기 가격이 많이 정해집니다. 네. 다만 전기 요금 중에 일부 기후 변화 기금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우리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이렇게 지원 부분들이 포함됐다 보니까 네. 그게 과장되게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지원하느라고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네. 그걸 알면서도 이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윤희상 이사장님이 저에게 이 질문 의도가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발전 단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2030년 더 하실 얘기. 단순하게 비교해서 네. 연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바람과 햇빛은 네. 처음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때 비용이 드는 거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여러 기의 발전소 그리고 면적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재생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죠. 무한대의 어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두가 접근성이 높은 각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효율성을 감안하면은 솔직히 경제성을 다른 자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음모론? 얻는 분들이 음모론은 아니고 네.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이. 그 말씀처럼 석유, 석탄, 가스는 다 수입하지만 우리가 태양, 바람, 흙은 수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발전 단가가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설득력이 생기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2030년경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 그리고 모듈의 효율이라는 건 같은 넓이의 부지에 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효율도 좋아졌고 역으로 또 그 모듈의 가격도 많이 10년 동안 하락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배터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절반 정도 가격이 하락했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은 그 정도 기울기로 가격이 하락될 거다. 이거는 단순하게 예측치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이게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있지 않습니까? 90% 정도가 매년 신재생 에너지 쪽에만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소 쪽에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제적 효과만으로 볼 때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시장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규모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자원 가격이라든가 상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재생에너지도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외에 토지 이용 비용이라든가 송배전망 이용료라든가 또 뭐 안정화 비용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반대로 가격이 재생에너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제적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뭐 반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90%의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되고 있는데 네, 발전 분야죠. 예. 발전 분야로 이렇게 공급이 계속 느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냐?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2030년경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싸진다는 거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미 세계적으로 역전을 이룬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어디가 예를 그랬을까요? 들면 텍사스 같은 경우 아마 최근에 작년인가요? 올해 이제 미국에서 최신규 원자력 발전소 완공했는데 네. 아마 미국이란 나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새로 지었지만 텍사스 지역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전력 단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훨씬 더 강화된
원자력 발전소 안전 규정 거기에 네. 따른 여러 가지 추가 시설 그리고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또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건설 비용, 그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전보다.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텍사스 지역에 아주 토지 이용의 효과적인 주의 조건, 미국이란 조건 그리고 일조량이라든가 날씨의 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미 역전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원자력이 늘 그 부담이 크잖아요.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도 점점 더그 기준치가 높아지니까 그걸 감안할 때 원자력이 지금처럼 계속 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텍사스 지역처럼. 지금 싸다는 거는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제도나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경을. 원자력과 석탄은 싸다. 실제는 싸지 않죠. 석탄을 싸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고 기후 위기가 닥쳐온 거죠. 네. 실제로 그 문제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점점점 그걸 비용으로 외부 효과였던 거를 내부 효과로 끄집어 들여서 비용으로 환산해서 결코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큼 저렴하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방향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 들으시면서 이것저것 궁금했던 게 좀 해소가 되시는지요? 저는 많이 해소가 되는데 필 콜린스의 You Can Hurry Love 듣고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5624님 밭에서 대파를 뽑아서 다듬으면서 청취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얘기 나눈 동안 지금 대파 다 다듬으셨겠어요? 끝나셨겠어요? 그렇죠? 네, 대파를 키우는데도 태양이 필요하죠. 저희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차츰차츰 이해가 되는데 발전 단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력하고 원자력은 싼데 태양력, 풍력은 더 비싼 거 아니야라는 게 에너지원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싸고 비싸고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싸면 재생에너지가 더 싸지. 석유보다 햇빛이 더 싼 게 당연하지. 근데 아마 이거는 생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지원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데서 발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건데 미세먼지를 생각했을 때 화력을 계속 할 것인가 그럼 원자력 폐기물 처리를 생각했을 때 계속 확장할 것인가 그런 위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 포함시킨다면 이 단가가 계속 쌀 수가 없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여기 보니까 보니까 한국자원경제학회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로 발간한 균등화 발전 비용 메타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회비용들을 같이 이렇게 다 보정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 단가는 앞으로 계속 하락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반대로 화석연료를 활용한 또 핵연료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이제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아까 텍사스 예를 드신 반대로 것처럼 크로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있어요. 태양광이나 우리가 집 가까이에서 발전소를 우리 집에다 가까이에 만들어두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분산해서 그렇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태양력 재생에너지의 장점일 텐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력의 공급망에서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전력을 어디에서 생산한다 했을 때 이 공급망을 또 만드는 것도 어차피 탄소 배출이다. 혹은 기존 공급망으로 전력을 보내는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공급망에 대한 질문들도 있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력망 자체를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 인류 문명에서 만든 기계 장치 중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한 말.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기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문명을 이루면서 필요한 시설과 또 조그만 스마트폰까지 작은 기기 장치까지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기가 그때그때 필요한 곳마다 다 가기 때문이죠. 네, 그게 맞네요. 그렇게 쉽게 공기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공기처럼 쓰고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현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또 가스 화력 발전소 이렇게 대규모로 바닷가라든가 큰 강가에 예를 들면 그 냉각수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큰 규모로 지어서 멀리 보내서 또 도시 가까이에 변전소를 만들고 거기서 또 변압을 해서 배전을 하고 분배를 하고 네. 이런 복잡한 장치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아까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어느 곳에나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 이제 발전을 해보자.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송배전망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휴,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이서 만들어서 빠르게 고압으로 송전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바로 배전망 안에서 서로 나눠 쓰고 상호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배전망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 완전 체질 개선을 넘어서서 새로운 송배전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만 그것을 놔두고 송배전망에 압박을 받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 자체가 불안하다. 그것 때문에 출력을 제한해야 되고 더 빠르게 늘리면 안 된다. 네. 숨 고르기 해야 된다. 당장 기후 위기 때문에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언제 숨 고르기 하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해야 될 행위들, 정치적 판단과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빠른 투자 그리고 신재생의 확대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지금 조금 늘었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방향과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말씀이신데요. 지금 질문 드리면서 제가 계속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진행자님한테 야단치는 퍼포먼스를 제가 하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그 그룹 안에서 쓸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막 아주 출력 송전탑 문제되는 것처럼 그런 막 고압의 그리드를 멀리 가도록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송배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 다음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손을 질문이 지금 막 얘기할 수 없는 문제여서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다음에 오시면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로 전 세계가 아까 90%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우리나라는 체감 수치. 어쨌든 현재 달성하고 있는 수치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 비해서 뭐 비교하기 부끄러운 정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보다도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때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뭐 30% 2030년까지 30%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놨던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목표마저도 30% 목표를 10% 줄여가지고 낮춰가지고 이걸 이제 핵발전에 얹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추세 자체 우리가 꼴찌긴 한데 더 서둘러서 앞서가야 된다. 빨리빨리 서둘러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정치적 판단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 민간에서는 세계적인 시장 추세 때문에 좀 투여하고 그리고 노력할 여지가 있고 의도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으니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모든 수출에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써서 생산하지 않는 상품이나 제품들은 이제 선택받기 어려운 지금 조건으로 무역 조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국가 목표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아마 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생산해서 그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먼저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뭐 GDP 문제, 산업 공동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경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윤은상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생각이 좀 달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반론 기회를 드립니다. 샵 0999로 문자로 반론 신청을 해주시거나 라디오로 OBS 라디오로 연락 주시면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현업자로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 수치 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지 더 속도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뒤처졌는데 여기서 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갑자기 더 많이 생겼지만 이 저도 모든 궁금한 것은 게 많아요. 네, 이 모든 것은 또 다음 달에 만나서 모든 부담을 지시고 궁금함을 네, 또 더 이상 채워주시는 부담을 걸로. 지기 어려운 이슈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흥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니가 부릅니다. 오픈 아름스 듣고 4부에서 뵐게요. 기후 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 변화 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99로 신청해 주시거나 밴드 오늘의 기후에 가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구리 대표 손미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손미래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크셔서 평소에 마이크를 잘 안 쓰신다고 오늘 이 마이크 가까이에서 얘기해도 되나 그러셔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이나 실내에서 교육이라든가 멘토 역할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쩌렁쩌렁 울리나요, 교실? 네, 엄청 커서 소음이 아니라 싸움이 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있어서 불편하신 손미래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구리에서 온 손미래입니다. 저희는 31시구 중에 제일 작은 도시 면적을 갖고 있고요. 아, 구리가 그렇구나. 거기에서 태어났고 저희는 또 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 활동가 그렇게 글쎄요, 보면 될까요? 운동가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리 토박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경기도에 사실 저도 경기도 본 적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도시 있는 곳일수록 더. 네. 그래서 토박이이신 분들 보면 바뀌는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예민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토박이 구리 토박이로서 왕숙천에 대한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저희 왕수천은 임금왕, 잠잘숙, 내천이라는 이름이 있는 왕수천이에요. 아, 그러면 근데 임금님이 여기서 주무신 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우리 조선의 제일 태조 이성계 왕님이 8밤을 자고 갔다고 해서 왕수천이라고 이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어릴 때는 완전 놀이터였죠. 물놀이 아니면 물고기 잡고 네. 그 어린 시절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아, 그 이 경기 남부 쪽이 뭐 수원천, 오산천, 황구지천 이런 데가 다 하천이 물이 맑아졌다, 안양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왕숙천도 그래서 지금 깨끗해진 건가 이게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맑고 좋은 천이었죠. 네. 근데 저희가 어느 순간 산업 도시화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염색이라는 이런 하청업들이 많이 있었죠. 네. 예, 저희가 뭐 줄겨 있는 청바지라든가 네. 뭐 군박색 같은 거 그런 걸 저희 지역에서 그 천 위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은 하수처리라든가 잘 돼 있지만 그 전에는 그 천에다가 다 그냥 버렸죠. 예,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예.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았지만 네.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걸 못하고 지내는 상태에서 우리가 88 올림픽공 생겼잖아요. 네. 이제 그때 약간의 정활동을 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하천 정화를요. 예. 그래서 정활동하면서 조금 천이 깨끗해진 면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이 그래도 발을 담글 쓰지는 못해요. 아. 예,
왔다 갔다 해서 즐겁게 구경할 수는 있어요. 냄새가 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거를 하수철이며 또 지금은 다 중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산업 자체가 예, 산업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저희 왕수천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큰 천이 아니라 그 포천에 있는 수원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발원지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 거기서 내려와서 수원사는 또 왜 포천에 있을까요? 그쵸. 저도 물의 처음에 근원이라고 그러나? 발원지를 찾다가 수원산? 수원에 있지 않는 수원산이 포천에 있구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발원지를 찾아서 네. 아이들과 성인 프로그램에 저희가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아. 이 발원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바로 한강으로 유입돼서 그게 바다로 가고 있지만 이 발원지가 찾는 거 보니까 포천에 있는 작은 수원산에 있습니다. 네, 왕숙천의 발원지가. 발원지는 네. 수원산이다. 포천에 있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 어렸을 때처럼 거기서 뭐 발을 담그거나 헤엄을 치거나 이렇게 놀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냄새는 없어져서 주변 산책은 하는데 선생님의 목표는 그럼 옛날처럼 왕숙천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걸까요? 좀 더 정화를 예, 그 적극적으로 정도는 될 수가 해보자.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수질도 문제가 되고 네. 우리가 제가 했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네네. 탄소 중립이 나오는 이유가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 이 수질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가 가까이 있는 진짜 걸어서 저희 구리시는 끝과 시작과 끝이 한 50분 걸으면은 끝나나요? 예,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천이 있고, 근데 그나마 아까 말대로 저희가 동근응이라는 네.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요. 아, 동구능이요. 예, 우리나라의 왕의 능이 9개 정도면 굉장히 큰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저희는 도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작은 도시에 아까 말씀대로 세계문화유산 동근응이 있고 또 작은 왕수천도 있고 또 그런 고구려의 기상 아차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이 구리 쪽에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진구라든가 네네. 중량이랑 상봉에 같이 연계돼 있지만 일단 저희는 아차산의 줄기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는 있죠. 네. 예. 구리 많이들 가서 사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던데 그럼 선생님은 왕숙천 주변에서 뭔가 환경 정화 봉사 이런 거를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예. 저희 구리의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타 봉사 단체와 연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환경 정활동, 캠페인, 유해식물 제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이력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토박이로 그 지역에서 사시다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리 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구리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 구리 환경교육센터는 2004년도에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많이 있죠. 네. 구리도 있고 여기 경기도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협의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내년이면 20년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생태 교육을 받을 때 2년을 거쳐서 받았어요, 교육을. 아, 2년 동안요? 2년 동안요. 그럼 뭐 거의 전문대학 다닌 수준이네요. 예, 저희는 이걸 2년 동안 한 이유가 네. 사계절을 알아야 환경을 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매주 네.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장기간을 받았겠죠. 그래서 초급 1년, 심화 1년, 2년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거기에 또 일기고 네. 일기생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온 기생들한테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나온 학생들한테 같은 활동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엔 모임을 만들고 작게나마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비영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리 환경교육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좀 한 30명 강사님들이 계시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내년에 20년 되지만 그에서 처음에는 봉사 역할을 하면서 일단은 다른 지역 가서는 강의를 받아서 네. 열심히 활동하지만 우리 지역에만큼은 봉사를 먼저 최우선이다. 그래서 좀 그런 인원들이 갖고 있고 아이들, 성인, 또 거기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비장애인, 장애인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와 환경학습도 하고 숲 생태학교 풀빛놀이도 있고 텃밭 생태학교 풀빛찌기도 있고 평생학습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도 하시고 경기도 찾아가는 꿈의 학교도 하고 진짜 말씀대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의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던데요. 이거 진행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적 장애인 생태 교육이었다고 하셔서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활동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에서 식구들 같이 맛있게 밥 먹고 놀고 그런 상태만 있다가 선배 소개로 한마음 봉사라는 단체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990년. 그렇죠. 30년 예, 저희가 지금 33주년 된 단체예요. 아, 네. 이 단체는 소외계층의 물품 봉사 아니면 지금은 연탄을 들 쓰지만 네. 그전 연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탄 배달, 그다음에 말동무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조리봉사와 도시락 배달, 경력식당에 있는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계속 하면서 아까 말씀 자원봉사에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환경 정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예, 산이나 공원이라든가 하천을 봉사하는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뭐냐 결국은 인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계속 저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줄면 환경이 그만큼 맞아요.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단체에 지금 한 5년 동안 한마음봉사 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30년 동안 그 봉사단 이 장애인 산림지를 봉사하고 있는데 그냥 물품 봉사만이 아니라 네네. 이 친구들을 같이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자연을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센터 강사님이 수업을 나가고 네. 거기에 있는 한마음봉사의 회원들이 서포트 네.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자연에서 이 친구들한테 마음의 정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하고는 그런 거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지적 장애인분들은 이 숲에 가서 숲 체험하는 생태 교육을 어떻게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이라는 건 1급부터 한 5급, 6급 친구들이에요. 네. 친구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항상 친구들이라 합니다. 네. 그 언생들이 진짜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연령은 굉장히 진짜 우리 유아, 초등학교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눈은 발동발동하면서 또 어떨 때는 좀 우울증 환자 여러 지도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시고 나올 때 네. 그냥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서포트 1인 2 진짜 그 원생 한 명에 보조자 2명, 2명 정도를 같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네. 그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자연만 바라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동근릉이라는 숲이 왕릉의 숲이라고 있어요. 네네. 600년 된 숲이잖아요. 아. 그 숲에 나가서 조선 왕릉에 세워진 게 지금 600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능에 가서 능은 역사적이지만 그 자연의 숲을 같이 만끽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자연물로 같이 놀고 거기에서 느끼는 마음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감각과 시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33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셨던 게 바탕이 돼서 이 환경 생태 교육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런
지적 장애인분들 숲 체험 교실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왜냐면 거의 저희 센터가 20년이 내년이 20년이잖아요. 네. 20년 전에 생태 교육이라는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구리 씨가 그때는 굉장히 빨바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시대는. 지금은 아니지만 음. 지금도 좀 아쉬운 점은 많아요. 구리가. 네. 지금 탄소 중립 역할도 제가 기후변화 역할도 지금 15년 동안 계속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변화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침이 좀 생긴다. 예, 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 여기에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지금 다음 카페에 네. 구리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 카페.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회원은 네. 정회원은 강사들이다 보니 네. 이런 교육을 맡은 분들 예. 지금 저희가 또 저희 센터에서 양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마을 생태 안내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까지 2기를 모집을 해서 양성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단체 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저희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센터에서 또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도 교육을 하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풀뿌리를 아.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일의 계획이나 꿈 그런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마을 양성자 교육을 했잖아요. 생태 양성자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내년에는 탄소 중립 활동 양성을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까 풀뿌리라지만 내 지역에서 내 집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제가 지금 경기도 나가서 정책 토론도 같이 하지만 또 환경도 역할을 하지만 먼저 우리 지역, 네. 우리 가정에서 환경 역할을 더 필요한 역할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일,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회용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용하는 중에서도 빨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 빨대 사용하나요? 근데 안 하는데 나와서는 무심코 사용하는 게 빨대 한두 개씩은 네네. 무심코 사용을 많이 네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저희가 생활 습관 지금 텀블러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장바구니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 모르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이런 게 있었나? 그냥 뭐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거에 인식교육 변화를 저는 계속 생활 습관에서 변화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막 센터를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를 하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예, 손밀의 구리 환경교육센터장님,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당 구리 대표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 아까 신청해 주셨죠? 5624님, 이선희 이무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어요. 감사합니다.